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들 고치는 선생님, 그리고 또 일부는 국민 육아 멘토. 그런데요, 사실 저는요, 뇌를 보는 의사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기성세대들이 맨날 이 청년들은 왜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수많은 중요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국민입니다. 근데요, 우리 조용한 아침의 나라 맞아요? 아니죠.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고 오셨어요? 식사.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철. 스마트폰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네. 근데 제 생각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여기 도착했어. 너 어디니부터 시작해서 저 강의 들으러 오셨을 때요. 이미 검색하셨죠? 오은영. 다 하셨죠? 근데요, 오은영 치면 누가 나오던가요? 그렇죠. 마술사 오은영 씨. 또 있어요. 미스 코리아 오은영 씨.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아이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마술도 하세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예전에 미스 코리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요, 우리들, 뭐 저를 포함한 특히 여러분들, 젊은이들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하루 종일요, 휴대전화 벨소리도 여러 가지죠. 또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카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까똑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벨소리 울리죠. 쇼핑센터를 가도 요즘에는요, 막 음악이 뭐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막 들려요. 아무튼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시끄러우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연말에요, TV를 바빠서 잘 못 보는데요, 어쩌다 TV를 틀었어요. 많은 토크쇼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내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왜 그룹으로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 그걸 봤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말이 많아요. 계속 말을 해요. 심지어는 그 밑에 자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과연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을 할 틈이 있을까? 걱정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배우면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죠. 근데 이 배운 것이 정말로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되려면 배운 다음에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웠던 정보들이 단백질 분자, 프로테인 파티클로 바뀌어서 뇌에 싹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고3들, 재수생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막 야간 자율학습 막 10시 반, 11시까지 막 빡빡 줄 긋고 하고 와요.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게임 해야죠. 왜냐면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그 용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배운 것들을 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와서요, 게임을 막 열심히 하면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가 무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고.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려면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에요. 자녀가 와서 이렇게 좀 약간 멍 때리고 있거나 소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꼴을 못 봐요. 쉬는 동안에 다리라도 좀 움직여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너 숙제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다음 할 걸 빨리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루 종일 소음, 사람의 말소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을 차근차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지루해하고 못 견뎌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충동적이고 욕구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요즘 들고 싶어하는 명품 뭐 백들 있죠.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태블릿 PC, 뭐 좋은 스마트폰 나오면 막 갖고 싶고, 그죠? 그게 자존심이 막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구마저도 지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는 참 없이 살던 시대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여러분들의 딱 중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한참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 전 단계였고요. 그렇지만 저희 역시도 갖고 싶은 거를 충분히 잘 갖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운동용품을 이렇게 파는 조그만 잡화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쇼윈도에 스케이트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하얀색 가죽 스케이트. 우리 김연아 선수가 신는 피겨 스케이트가 딱 걸려 있는데요.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버지랑 손을 잡고 거기 잡화상 앞에 가서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저걸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산타를 믿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리고 1년을 또 기다려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 그것을 6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빨간색 스케이트였어요.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 스케이트를 6학년 때 받았는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어떤 마음이 한편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이게 5년 이상이 걸렸지만 내가 그걸 갖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풍요롭죠. 물질이 요즘엔 넘쳐나요. 여러분들 여기 휴대폰, 휴대전화기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상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뭔가 기능이 더 좋은 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처럼 늘 너무 지루한 걸 못 견디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원하는 건 빨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 침묵이 흐르는 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러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욕구 지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딱 정해진 결과는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해보고 그 예상된 결과를 가지고 방향도 수정해보고 오류도 바꿔보고 그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절 기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야, 나 이거 선물로 받은 옷인데 어때, 이쁘지 않냐? 자기가 봤을 땐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야, 됐다 촌스럽다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완전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절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 조절 기능은 자기가 편안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아주 편안한 안정된 상태,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태,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조절 기능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란스러움, 시끄러움, 너무 빠름, 그다음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자가 너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을 못 갖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조용하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런 것들이 조절 기능을 망치는데 가장 주역이다. 그래서 사일런스, 침묵을 즐길 줄 아셔야 합니다. L'amour, personne à l'horizon, puisque le temps assassin, personne ici n'a plus de saison. Pourquoi écouter en vain la météo cruelle? Moi j'aime autant.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인간이 행복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뭘 하나 이룬 거, 이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 뭐 재벌이라고 하루에 5끼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변기에서 볼일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재력가들이 꼭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친지, 친구, 가족들과 편안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과연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가끔요. 어떤 엄마는요. 애랑 걸어갈 때요. 아이의 보폭에 자기 걸음을 안 맞추는 엄마가 있어요. 막 자기는 빨리 가요. 근데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만큼 빨리 못 걷거든요. 그럼 가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거나 이렇게 발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똑바로 걸어. 잘 따라오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그것처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타산지석을 삼아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나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저 남자는 되게 추운데 자기 혼자 목도리 하고 가네. 옆에 가는 여자친구한테 목도리 안 돌려주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싸이 씨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화평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면 왜 그럴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야, 여기 싸이의 말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 같으니?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긴 쳐요, 그냥 이렇게. 쳐요, 그냥 이렇게. 추느라고 정신이 없지? 이걸 다양하게 분석을 안 해봐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보다 교육적인 지원을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랑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음식이요. 그리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렇죠. 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열심히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안 오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작 나랑 밥을 먹으러 간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이거. 저는 그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기념도 해야 되고 사진도 올려서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게 이벤트예요. 모든 게.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상대방이 지루해할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소문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그저 농담하고 좋게 웃고 떠들다가 끝나지, 정말 진지한 나의 내면, 나의 고민, 내가 가족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친한 친구하고도 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가만히 감고 나의 내면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은 눈의 힘을 배꼽으로 보내보세요. 배꼽. 그리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왔나? 나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 어떤 걸로 갈등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화장실은 한 번씩 가시죠.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가져가지 마시고 배꼽에 힘을 보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불안할 땐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another life, I would be your girl. We keep all our promises, be us against the world. In another life, I would make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 중에는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쓸 게 없대요. 쓸 게 없는데 거짓말하기 싫대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본인이 휴학을 했다든가 공백이 생기는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더니 자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뭘 그런 거 갖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 가라고 조언을 해주더래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좌절을 했대요. 자소서 하나를 자신 있게 못 쓰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졌다는 거죠. 저는요, 다른 이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자소서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할 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소서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그걸 왜 써오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타는 없는지. 오타가 있으면 그 여러분들 점수 깎이는 거예요. 철자폰 맞춰 써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글씨를 썼는지, 칸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조금 그건 아니에요. 그죠? 꽉 채워야 됩니다. 그거를 보는 거죠. 내용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봐요. 대필해 주는 것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뽑을 때 정말 궁금한 거는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한테. 그런데 자소서 때문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더란 얘기죠. 자, 그런데 스펙 문화가 갖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스펙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는 열정을 쏟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네 뭔가 일을 좀 도와줬다. 그럼 그거 스펙 넣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얻은 자격증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턴 레지던트 동안에는요, 거의 집에를 못 가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런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오후여도 집에 잘 안 갑니다. 가서 이렇게 돌봐요. 그리고 수련을 받는 동안에 전공의 과정에 돌면서 이제 다 모든 섹션을 다 경험을 하는데 교수님이 때로는 아주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일들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 또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뭔가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동기들이 다 이제는 대학에서 주임 교수를 되고 다 그런 시대거든요. 도대체 일을 시킬 수가 없대요. 하라고 하면 이걸 제가 왜 꼭 해야 되는지를 물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한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서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잘 한대요. 근데 오늘 저 환자 상태가 좀 나쁜데 네가 좀 더 좀 볼래? 그러면 아, 오늘 제가 당직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티는 안 나지만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늘 마음 안에는 억울함이 있고, 이게 당장 내 눈에 어떤 나의 이득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거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면 내가 뭔가 굉장히 못난 것 같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쌓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스펙만을 쫓다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좀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고 좀 이해해주고, 때로는 좀 손해도 보고 져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요,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들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영어 못하잖아, 근데. 죽도록 하는데 영어 잘해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영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공부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이티브하고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의사소통 못하는 거에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 10년쯤 지나면요, 딱 이렇게 꽂으면 바로바로 동시 통역되는 기계 나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영어 잘 못해요,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잘 못해요. 우리 한국어만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국어, 한국어 너무 못해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의 유일한 거, 철자법만 맞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철자법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맨날 영어 쓰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이거 하느라고 한국어를 써보라고 하면 글자도 너무너무 삐뚤빼뚤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정말이야? 대박이다. 그 말 이외에는 잘할 줄을 몰라요. 그 좋은 대학을 간 청소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요 교과서 이외에 제대로 되어 있는 문학서적 두꺼운 거를 읽어본 게 몇 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 한국 사람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하실 거는 이력서에 한 줄 더 들어가는 스펙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제대로 읽고 말하고 듣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과 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게 안 되면 공부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사교육과 너무나 많은 학원,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제대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커버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지 않았다고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EQ 막 이랬던 기억 나시죠? EQ가 뭐죠? 감정지수. 그죠? 우리 인간은
감정이 다른 여타의 포유류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언어로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가 1.9kg로 태어났고요. 8개월이 조금 못되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저를 딱 낳아놨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이 허벅지 다리가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손가락 굵기만 하더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가 나가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눈이 동그래갖고 쌍꺼풀이 싹 져갖고요. 아글아글 쓰고 울더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나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격 되게 좋아요, 제가요. 웬만해서 화내는 일도 없고요. 웬만해서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이해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전 떨어진 것도 잘 먹고요. 물건 살 때도요. 절대로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말도 못했대요, 제가. 밤 9시만 되면 운대요. 아그라그 쓰고 운대요. 목에 핏대가 나게 운대요. 그래서 밤새 운대요. 아침까지. 매일 2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업고 주무셨대요.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너무 안 먹어갖고요. 주변에서요. 어머 얘는 뭐를 먹고 연명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안 믿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먹는 게 6가지였대요. 밥, 미역국, 김, 김치, 생선, 과일. 제가 계란 후라이를요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으니까. 근데 어릴 땐 주면요 다 토했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다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심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대학교 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즐겨 먹어요. 굉장히 편식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잘 키우려는 마음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면 뱉지 말고 너 꽉 물고 있어 뭐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입에 넣어주고 꿀떡 뭐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쟤 어디 아픈 애 같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러면 얘요 달리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얘요 나름 똑똑해요 한글도 되게 일찍 깨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야 너 안 먹으니까 이런 소리 듣잖아 이러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 성격이 많이 녹아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감정 발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발달은 어떤 거냐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인간은 그거에 맞게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정, 정서가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짜증나! 그냥 이 말을 다 해요. 이래도 짜증나고 상사한테 혼나도 짜증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짜증나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는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는 속상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퍼먹.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은 불안으로 느껴야 돼요. 슬프면 슬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화난다고 계속 먹고 이거는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여보 나는 명절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 뭐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해주겠습니까?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 당신이 좀 스트레스 받는 나도 알고는 있어.
근데 상황이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러네. 이래도 되거든요. 요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끄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 발달은요. 후천적인 거예요. 절대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의 발달은 평생 동안 거듭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한 결핍감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 씨. 저는 가부장적인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보다는 저한테 더 냉정하시고 더 차가운 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거리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은혜 씨의 부모님이 지금 50대 아주 가부장적이고 자식에게 뭔가 져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이해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불편하고 싫은 감정을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본인의 싫은 표현을 할 때 먼저 밑에 뭔가를 한 번 더 까셔야 돼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저 열심히 키워주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게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키웠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죠. 인간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할 때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알았어, 그렇게 하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표현 안 한 것만 못한 일이 생겨요. 무슨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나중에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압력솥에 밥을 줄 때 압력을 조금씩 빼야지만 나중에 밥이 잘 되잖아요. 그죠? 압력이 안 빠지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불편한 감정들은 적절히 빼서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을 전제로 맺어진 가족 간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답,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대신 좋게 하세요. 절대로 악을 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혼자 방 안에서 중얼중얼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응? 어쩌면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사실은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잘 되라고 했던 표현 중에는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던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는 거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천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정서 발달이 만약에 좀 미숙하고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잘 발달되면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는 죽어라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맨날 취업 어렵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학위를 받아도 뭐 어디서 어서 옵쇼를 안 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을 냈다 이러는데 연봉을 오를 생각을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공격성? 오, 선생님 무슨 웬 공격성?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널드 윈너컷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윈너컷이 공격성, 영어로 말하면 aggr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aggression은 나한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좀 맹랑한 애였어요. 맹랑한 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쌩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안방으로. 똑똑 두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아버지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 얼마나 맹랑해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그래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진 삶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가 지나갈 때 콱 쳤어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누가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또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잘 발달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잘 봐보세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조금만 소리에도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나치게 위축되고 쫄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한솔아 아까 너 상처받았지? 너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말한 애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야. 그리고 걔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기분 나빴다 야. 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왜 이렇게, 왜 그러니?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에 심모라고 하는 애가 나를 매일 때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했더니 엄마, 걔는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 나를. 너는 뭐 하는데? 또 걔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걔를 뻥 하면 걔 날아가. 걔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 우리는 등치가 좀 크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맞아갖고 온다니까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 같으면 걔 누구야? 당장 가자. 저도 사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마음을 누르고, 야, 근데 걔가 너를 부당하게 때리는 건 그거는 안 되잖아. 부당하게 때릴 때는 너를 방어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선생님한테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일 딱 한 번만 때리고 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한 번만 때리고 쏘리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나 여기 때릴 때는 너무 아파. 그래서 걔가 올 때는 부들부들 떨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힘이 다는 아닌데 일단 배에다 힘을 넣고 머리카락을 한번 날려라. 야, 죽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연습을 시켰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대요. 근데 며칠, 한 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걔 때려줬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 엄마가 하란 방법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란 방법은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걔가요, 책상에 앉아있길래요, 제가 가갖고요, 그냥 확 누르면서, 야, 나 좀 업어주라, 이랬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체격이 좋으니까 걔가 꽉 눌리더래요. 그래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업어줘. 그러고 이제 왔더니 걔가 다음에 자기한테 옆으로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아들도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저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때려준 건 아니고 저 되게 조그맸는데요. 좀 웃기는 애였어요. 맹랑한 애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창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바리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짝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수업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야, 반장 네가 가서 어떻게 해결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나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학생! 그러더니 이렇게 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네, 예쁘지도 않은 걸 뭘. 그랬더니 그 아저씨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맹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키는데 생활체육부터 먼저 시켰어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요. 5년을 이제 운동을 주 한 3회 정도 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은 짐승남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1m 78에 몸무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몸무게 공개는 안 하는데요. 등치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뭐 이두박근 막 이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신이 발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비대해지고 외국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공격성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단단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하세요. 맨손 체조라도 좀 하시고 몸 스트레칭도 하시고 적당히 걷는 걸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찔려요. 제가 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여러분들 아유 그러는 선생님이랑 운동 좀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50이 다 된 아줌마고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밝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미모의 여성들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정 씨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우 뭐 되게 예쁘고 날씬하시고 뭐 영화 배우고 그러면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대시하고 그런 분도 엄청 많고 좀 어때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도 욕을 먹게 됐으니까
그냥 일단 이쁘면 그러니까요. 욕 먹거든요. 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네. 우리 치타 씨는 어떠세요? 치타 씨는 보통 근데 이미지하고 원래 보통 본인의 그거하고 좀 같나요? 좀 다르나요? 다르다고들 많이 하시던데. 달라요? 네, 실제로 만나면.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세고 되게 엄한 선생님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일 땐 엄해하죠. 지금 순간 선생님일 때 넘어야죠. 나 거리 완전 난리야. 했잖아. 다시. 거리 완전 난리야. 패스. 치타는 패스. 황보희 씨는 뭐 이렇게 막 남자들이 막 좋아하고 뭐 한번 사귀어보자 만나보자 이런 분들 많죠. 어때요? 많지는 않은데 네. 없지는 않죠. 좋겠네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희한하게 저렇게 예쁘면 남자들이 엄청 사랑해주고 사귀자고 하고 막 이럴 텐데 의외로 홀로 있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일반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예쁘다고 인생이 늘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쁜 분들 힘들어요. 물론 안 예쁘면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예? 이쁜 사람이 힘든 거 힘들어야 되고 또 걔네들이 안 힘든 것도 또 힘들어야 되고 어차피 인생은 이쁘나 안 이쁘나 다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뻐서 호감을 갖고 남자도 뭐 외적 매력이 있고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사귀지만 되게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오래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헤어질 때 가장 심각하게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봤더니 그거는 바로 뭐가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이효리 씨 집을 딱 보면은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빠. 그래서 이상순 씨가 야, 너 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불러? 그냥 오빠 그냥 하루에 몇 번만 불러. 그랬더니 오빠, 근데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래서 네 항공 마일리지를 쓰려고 결혼했다고 해요. 그냥 부부가 돼야 합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빠,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인생의 핵심을 말해버린 것 같아요. 오빠랑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 말하려고.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여성을 딱 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화나는 날이에요? 남자는 이성의 매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적인 매력. 집단적으로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 곡성에 보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두 대사가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이. 얼굴 예쁜 거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남자분들. 그거는 좋은 계기. 그렇지만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그것을 이효리 씨가 말한 거예요.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프로에서.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아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상순 오빠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가로 뭔가를 깨달아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요가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리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싸우고 싶어.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무 공감.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맞아. 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남자 참 좋구나. 그리고는 확실히 느꼈어요. 전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니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그걸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내가 뭔가를 온전하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자,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간다고 뭐 주변에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이렇게 말해요. 잘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이 다른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엔조이 하자. 자, 우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엔조이 하자. 근데 우리 한국 합창단 이래요. 잘하자.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너 항상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무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외국 합창단의 친구들이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즐겼니? 젠틀하다. 즐거웠어? 어땠어? 즐겼어? 저희는 내려오면서 틀렸냐? 야, 아까 거기 플랫이냐? 아, 틀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이제 유소년 되게 명문 구단에 간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축구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툭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볼이 뜨고 그리고 창조적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핵심을 얘기해버린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모든 플레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기려고 하거나 1등 하려고 해서는 그 창의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대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맞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두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몸 안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이씨.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불안했어. 이씨. 아이고. 에휴 짜증나. 이씨.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아 봐봐 안 다쳤지. 괜찮다. 뭐라고 해요? 저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근데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미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가서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부라.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라. 저 그랑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네?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에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 네 분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고 그럴 만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를 해준 게 딱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서 그분 고생을- 한씨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한씨인데? 네. 비난.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그 높은 곳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트라우마? 아, 지금도 그러면 높은 곳은 잘 가지 않아요? 네. 촬영한다 할 때 뭐 좀 그런 위험한 곳은 그럼 사전에 콘티 보고 그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할 때는 조금 위험해도 감수하고. 감수하고 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래요. 치타 씨는 어떠세요? 사고가 뭐 난 적이 저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버스를 이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살아서 천만 다행이고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건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당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버스를 이겼구나 네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게 다시 또 그 버스를 타게 하는 트라우마를 그런- 극복하게 하는 그 그렇죠. 무엇이세요? 큰 트라우마는 안 생겼어요. 가끔 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큰 게 있으면 확실히. 놀라긴 하는데 내 일상에 지장이 될 네, 만큼은 지장이 아니지. 될 만큼은 아니에요. 그분 참 만나보고 싶네요. 황진수 씨는 뭐 사건 사고 별로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죠? 네. 수도 없이 네. 저는 택시에 치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달리기 그때 제가 동네 1등이었거든요. 택시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뛰어들어갔어요. 택시가 달려오는데 근데 정말 큰 사고여가지고 공중에 날라서 바닥에 얼굴 이쪽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엄마한테 죽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할머니 집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생각나는데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셨어요? Are you okay? No problem. 할머니 어디 분이신데요?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보세요. 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던가요? 애가 되던가요? 애가 되죠? 인자해지던가요? 잘 삐지던가요? 잘 삐지죠?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하던가요? 지 동굴로 기어 들어가던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비난을 한다고요. 왜처럼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 비난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애가 되고 잘 삐지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삐지게 됐나. 그리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했으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걸 자꾸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 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전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우리 가장 먼저 손 드셨으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셨는지. 남자분 먼저 하고 할까요? 조금만 진정되시고 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성분.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라서 이제 그런 거 다시 되돌려주자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 실습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서 거기에 계셨던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나중에 평가 때 너는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실패했다라는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로를 생각했던 건데 난 실패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떤 게 좀 마음이 힘드셔서 눈물이 그렇게 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심지어는 이제 저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관계 때문에 최근에 그만두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여기는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혼자? 신청해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선생님 힘이 분명히 있으신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이 없으면 그 신청 못 하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최근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좀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레스토랑인데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문구를 본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여라.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라고 써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의 몸이 잘 이동하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마치 구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힘으로 옮길 수 없고 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인간에게는 사랑인데, 즉 무슨 사랑이냐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삶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그러니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신청했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아직 삶이 자매님인데. 아직 삶이 자매님인데. 아직 삶이 선생님을 아직 삶이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최근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했어요.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어두운 내 삶, 내 어두운 주변 과거에서 내가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두려워요. 네. 저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그 경험을,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얻어야 될지. 그리고 자꾸 뭐 겨우겨우 해서 찍었는데 편집되고. 두렵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자기의 신세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뭔가 우리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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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영화 어디서 나오죠? 조스에서. 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음악이 나올까요? 상어. 그렇죠. 한 번에 나를 토막 내버릴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마치 조스처럼 선생님의 영혼을 토막 내버린 것 같아요. 야, 넌 안 돼. 야,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 너 같은 애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넌 너나 복지해. 그러면 막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다. 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렇게 조스가 나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결된 음악이 중요해요. 딴
딴딴딴 따란 딴딴딴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경쾌함, 활기참, 기대, 설레임, 환희. 삶이 두렵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연주 그만하면 내 음악은 두려운 음악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계속 연주하시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두 번째, 힘들어질 때 계속 힘들어질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면 감사하게 잘 누리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좀 못 나간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막 예전에 몸매 장난 아니었다가 지금 장난꾸러기 되고 막 개구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장난을 그냥 엄청 쳐 그냥. 잘 나간다고 너무 거만할 거 없고, 요즘 좀 장난쳤다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삶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 연주를 멈추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아이가 7살이 됐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잘 안 가져져서 병원에서 낳은 아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가 그렇겠지만 더 사랑을 해줬어요. 되게 어렵게 낳은 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면 너무 외롭다고 이제 병원에서 또 시술을 했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랑을 받았던 첫째 아이가 느끼는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뭐 배우, 가수 모든 것들이 정말 막 잘 나가잖아요. 정말 잘 나가본 사람이 이게 참 마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학생들끼리. 왜냐하면 나 40등이고 제 1등이지만 뭐 나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어. 죄송아, 나 마음 먹으면 너 2달 안에 잡는다고. 기다린다. 근데 나 지금 마음을 안 먹는 거야, 지금. 나 그냥 마음 안 먹고 졸업할 건데 나 너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는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경희대 성악과에 25세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열등감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서울대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머리로 하나? 나 진짜. 아니, 노래를 머리로 안 하고. 필이야. 필링. 그리고는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에 대한 인정하지 못함과 무시가 아니라 제 스스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음대를 25세 들어가니까 동기들은 예고 출신인 거예요. 저는 공고. 친구들은 피아노 치다 왔고 저는 납대 맞아 왔고.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악보도 어려운 거 쳐요. 막 이렇게 옆에 막 영어 써진 거 막 모짜르지 막 이런 거. 저는 바이엘 쳤어요. 바이엘. 초등학교 1학년이 치는 거 있어요. 표지에 영어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8분음표를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동기 애들한테 별로 기죽기가 싫더라고요. 군복 입고 다녔어요. 3년 동안. 동기 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그게 제대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니까, 내가 나를 존중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나보다 못하면 되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될 때 막 그 생각 들 수 있죠. 어때요? 항상 있죠. 신인 때 저 선배처럼 되면은 나는 성공한 거겠다 싶어서 그 선배처럼 되면 잘하는 사람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 위에는 막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가면은 미친 사람들이 있고 막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막 불러주다가 또 안 불러줄 때도 있잖아요. 네, 있죠. 어쨌든 사랑을 받으면 함께 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버리거나 못 보거나 이렇게 하긴 싫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받을 때도 충분히 그걸 저는 느끼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버스를 이기는 이런 마음이 여배우분들은 보통 아름답고 날씬하고 되게 예쁠 때에 대한 사람들이 그게 좀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는 여배우분들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10대와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그 본인의 마음을 가장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나요. 나는 나이 먹은 지금 내가 젊은 너희를 부러워하진 않는다. 나는 나이를 먹어봤다. 젊어도 봤고. 넌 나이 안 먹어봤잖냐. 그래서 그때 나도 저렇게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인 거예요. 전에 잘 나갔었는데 못 나갈 때가 오거든요. 아버지들 현역에서 엄청 잘 됐는데 은퇴하면 어느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도 내가 정말 이 작품 저 작품 잘 됐는데 안 돼봐요.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잘 나갔고 내가 되게 자존심이 셌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게 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실내화 갈아 신을 때 가지 말고 거기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서 보고 있을게. 빨리 갈아 신어. 그래서 얘가 저를 보면서 5분 동안 실내화를 갈아 신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저 2층 교실로 올라갈 때 거기에 서서 손 흔들어요. 근데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냥 실내화 갈아 신고 가는데 얘만 그러는 거예요. 이 광경을 7분 동안 지켜보던 선생님이 친절하시지만 짜증난다는 말투로 아버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 아빠 이따 온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한테 연행되듯이 끌려가면서 계속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그런데 유치원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초등학교도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남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을 계속 못 가고 그리고 공고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전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인문계 시험 보면 떨어질 확률 반, 붙을 확률 반이야. 어떡할래? 또 자존심을 세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진흙 들기 싫더라고요. 선생님,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공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갔는데 뱀의 꼬리가 또 되고. 학교 환경이 그때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동급생한테 늘 돈을 뺏겼어요. 저는 그게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동급생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호가 500원만 꽂으라. 꽂았죠.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본다면 돈 갚았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좀 풀렸다면 이제 좀 갚아라 500원. 뭔가 해보겠다고
25에 음악대학 들어갔는데 또 예고 나온 애들한테 또 잘 안 되고, 그리고는 또 노래하던 애가 강의하겠다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유치원 앞에서 제가 제 또래 애들이 보통 하는 것들을 적응 못하는 게 순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럴 때마다 이 눈빛으로 쳐다봤구나. 그러면서 되게 창피하게 유치원 앞인데 제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보다 날카로운 단어가 제 심장을 베고 가더라고요. 한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좌 이체. 엄마에게 돈을 보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수십 년 보셨던 그분에게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조용히 송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요즘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헤어졌을 수 있고 사업이 또 망했을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외가 쪽에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는 7살이 되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침대에서 자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도 죽어요? 그러더니 저도 죽어요? 7살짜리 아이가 자기도 죽냐고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될지 솔직히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도 죽어, 언젠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 가. 근데 너 그전에는 서로 못 본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기 싫어도 운동 꼭 하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야채. 요즘 야채를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너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아이가 1분도 안 되는 순간 죽음에 대해서 다 들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저한테 등을 돌아서 눕더라고요. 그리고는 영화보다 슬프게 말했어요. 아이가 1분도 안 되는 순간 죽음에 대해서 다 들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저한테 등을 돌아서 눕더라고요. 그리고는 영화보다 슬프게 말했어요. 아빠가 죽어도 전 살고 싶어요. 만수무강해라. 넌 좋겠다. 아빠보다 오래 살아서. 사람은 오래 살면 한 100년 산대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젊은 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한 70년? 그리고 어른들께 남은 시간은 40년 정도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중에 3분의 1의 시간을 잔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에게 남은 시간은 45년 전후. 어른들께 남은 시간은 30년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기가 있든 우리가 인기가 없든 우리가 몸이 장난 아니건 장난 심하건 뭐가 나온지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이 한없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운동을 하시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야채. 고기 좀 많이 먹지 말고 야채. 그리고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이의 첫 번째는 남녀 사이가 아니고 나하고 내 사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NGO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강의를 의뢰했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자, 우리 힘든 아이들만 보여주고 돈을 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오히려 뭔가 후원자들에게 좋은 강연 콘텐츠를 주고 그걸 강연화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유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지도 않은 건데 제가 막 이걸 하자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러한 현상을 영어에서는 OGR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지랖이에요. 맞아요. 오지랖. 맞아요. 저 오지랖 좀 있어요. 오지랖.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랖을 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뭐 우물 파거나 학교 짓는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전 지역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많이 갔다. 이게 내가 내전 지역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고 총을 쏘고 막 이러는 건데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우간다로 100만 명의 난민이 왔는데 그 난민 캠프에 가서 이야기들을 강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난민촌에서 뭘 봤냐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요. 아이에게 내전이래요. 그리고 그 내전은 아이 안에 있는 셀프텔러와 자기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소년병이 되어버렸어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할 때에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얼른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 아이가 돼버렸다. 어른 아이. 이게 바로 어쩌다 어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처럼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 때 좀 응석도 부리고 어린아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다고요? 어른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어른아이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다가요. 관계를 맺으면 드러난대요.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업무가 아닌 좀 친밀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빠가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럼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김미자. 그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2학년, 저 1학년. 그러면 그 김미자가 이 무서움에 떠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지만 김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맨날 도망가? 넌 겁쟁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회 활동은 어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겉은 막 번드르르한데 너는 왜 그러니? 전 우리의 굳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뭐죠? 네가 이 힘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연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콜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연은 이거는 그냥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자기의 지워지지 않은 힘든 정도의 추억을, 기억을 안아주는 거랑 유사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괜찮답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보라라. 자,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도 하시고 허그도 한번 하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난민들이 난민촌에 오잖아요. 그런데 고향이 좋아지면 100%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인 것 같아요.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린 추석에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난민촌에 좀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들이 내전이 끝나고 나와 내가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의 사이가 좋아지면 자식들은 밖에서 다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제주소년이라는 친구가 고향의 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마음의 내전이 끝나고 어쩌다가 어른이 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이니 전문 연주자를 여러분께 선물로 음악을 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